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 저자는 변상규,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마음에 박힌 가시 하나. 미국의 상담학자 웨인 오츠는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누구든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지금의 당신이 당신 된 것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부모가 남긴 말 한마디 때문이다. 곱씹을수록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나는 노인이 되어가는 내 부모를 사랑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분들이 홧김에 내뱉은 상처를 주는 말들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참 유감이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보였을 때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낙심하는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너 이놈의 새끼,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데 성적이 이따위냐? 너 이래서 고등학교나 가겠니? 대가리에 뭐가 들었어? 응? 대가리에 똥만 들었냐? 그러고는 성적표를 확 내 얼굴에 집어 던지셨다. 나는 곧장 내 방에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구석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흐느끼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이런 망상을 했다. 의사가 오는 것이다. 우리 집에 그리고 내 방에 들어와 메스로 내 뒤통수를 긋는다. 그런 다음 내 머리 혈관을 자르고 그 안에서 똥을 찾아내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말 내 머리에 똥만 들어있어서 내가 무얼 외워도 외워지지 않고 이해력도 떨어져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다. 어머니 역시 남기신 말씀이 있었다. 역시 성적 때문이다. 그 시절에는 성적이 원수였다. 아유, 넌 성적이 이게 뭐니? 너는 정말 실패작이다, 실패작. 대가리에 똥만 들었다는 말보다 내 존재를 부정하는 어머니의 말이 더욱더 가슴을 후벼 팠다. 내 연구실과 집에는 1만 권 이상의 책과 자료가 쌓여 있다. 30년 가까이 미친 듯 책을 사들이며 공부를 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므로 책이 필요했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나는 죽어라 공부하여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다. 결코 내 머릿속에 똥만 들어가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완벽주의자의 강박적 삶을 살아온 것이다. 아마 부모님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하셨는지 기억조차 못하실 것이다. 나도 내 자식에게 그랬을 것이다.
성적은 아니지만 다른 일로 그 비슷한 말을 내뱉어 아이 마음의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인격이 무엇인가? 인격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소리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게 인격이다. 한마디로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는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사이버 상담실에 어느 분이 가슴 아픈 글을 올리셨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세월이 지나도 제 마음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너만 없으면 돼. 이 말은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다. 그분의 아버지는 무언가 자녀에게 서운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말로 인한 충격은 너무 깊고 크게 전달되었다. 글을 올린 분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인생이 힘들거나 꼬일 때에는 여지없이 아버지의 그 말이 떠오른다고 한다. 그럴 것이다. 너만 없으면 돼 라는 말이 최면처럼 그분의 정체성을 붙잡은 것이다. 사실 너만 없으면 돼가 무엇을 의미할까? 죽어라, 사라지라는 말이다. 이 말은 자녀 가슴에 한이 맺히기에 충분한 말이며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는 말이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왜 그분의 아버지는 하필 자녀에게 속이 상하다고 하여 그런 말을 선택하셨을까? 대부분 그렇다. 본인도 누군가에게 들어온 말이기 때문이다. 받은 걸 돌려주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 말은 나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 보란듯이 비참하게 죽어서 자, 보세요. 당신 자식 드디어 없어집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신가요? 그렇게 말할 것만 같다. 그렇다면 치유할 방법은 없을까? 아주 힘들겠지만 그 말을 내뱉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편지를 써보는 것이다. 상식 있는 아버지라면 미안하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 한마디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 저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니죠? 라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라도 해야 그 말의 도끼가 옅어질 것이다. 말이 내면화되면 자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독한 말 한마디가 그토록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심리적 맷집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 그 소리를 꾸짖는 것이다. 나도 그런 소리의 희생자였다. 그러나 어느 날 의자를 앞에 갖다 놓고 나에게 그런 비난을 쏟아내는 실체가 그 의자에 있다고 상상한 뒤 의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욕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 동댕이 치기도 했다.
애꿎은 의자만 망가졌지만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희열을 느꼈다. 그 후 지금까지 그 소리는 단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다. 내 자아가 그 소리를 이겨낸 것이다. 몸의 건강은 면역의 문제라는 말처럼 마음도 면역력을 높이면 된다. 마음에서 부정적인 소리, 부정적인 염려, 부정적인 느낌이 들수록 스스로 그런 소리를 꾸짖으며 버릴 건 버리고 연약한 감정은 보듬으면 된다. 그럴 때 상처는 기억으로서만 존재한다. 상처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통제력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다. 그러므로 상처는 알고 보면 종이 호랑이다.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 우리 몸은 음식물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 근데 먹고 체하면 큰일이다. 먹은 것이 제대로 소화되어야 몸이 산다. 먹은 것이 체하면 몸이 고통받는다. 어디 음식물만 그런가?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대인관계, 특히 우리가 기대하고 권리를 부여한 부모, 자녀, 배우자, 친구, 애인, 믿었던 누군가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면 그 당혹스러움은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 바로 마음이 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몸은 체하면 속이 아프거나 더부룩해지지만 마음은 체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충격을 받으면 마치 그것이 없는 것인 양 아무 일도 없는 듯 억압을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큰 사건을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잘 대처하지만 그 사건을 모두 정리한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일이나 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게 진화하고 생존하면서 자신을 방어해왔기 때문이다. 한데 자주 마음이 체한 사람들은 그걸 미련할 정도로 쌓아놓고 쌓아놓다가 어느 날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고 만다. 그럴 때 마음은 도끼를 내뿜으며 몸에게 명령한다. 아파서 죽어라. 그리고 몸이 아파온다. 그때부터는 백약이 무효다. 마치 무당이 되기 전에 신병에 걸릴 것처럼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 나은 듯 하다가도 갑자기 다시 아프다. 그래서 미치게 만든다. 되게 착한 사람들, 권위자의 말에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말할 줄 모르는 착해 빠진 인생들이 그런 환장할 증세를 몸으로 겪는다. 전형적인 시민성 증상이다.
사실 그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제 한 몸 방어할 힘이 너무너무 없었다는 것뿐. 그저 자기 하나만 희생하면 가족도 행복해지고 엄마 아빠도 안 싸우고 친구들도 문제없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내 수업을 듣던 여학생 하나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늘 맨 앞자리에 한 학기 내내 뭔가 열심히 적으면서 수업을 듣던 학생이었는데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진 것이다. 여학생은 착한 성품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모범적이었다. 오빠와 남동생은 자기 주장이 강했지만 이 학생은 순종적이고 희생적이었다. 평생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여학생은 어느 날 자기 등록금 문제로 다투는 부모를 보고 그날 유서 한 장 없이 기찻길로 나갔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 장례식에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는가? 서로를 탓하며 또 싸웠다. 아이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나는 그날 밤 가슴 저미게 울었다.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엄청난 착각이다. 절대 안 바뀐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엄마 아빠는 다시 싸우고 가족의 징그러운 문제는 전혀 변함없고 친구들은 언제나 무심하다. 죽어야 그게 아니었음을 자각하겠지만 죽었는데 무얼 어쩌랴. 답답하고 안쓰럽고 속상하고 우라가 치민다. 나는 간혹 우울증에 감사하곤 한다. 나는 우울하면 무언가 내가 분명한 걸 선택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일부러 비싼 한우집에 가서 나 혼자 고기 2인분을 먹고 온다. 먹고 나면 몸이 즉시 좋아지는 희한한 체험을 한다. 아님 노래방에 가서 나 혼자 노래를 부른다. 내 본능에 충실해진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는다. 아무리 비싸도 먹는다. 혹시 내가 우울한 게 누군가에 대한 원망 때문이라면 미친 듯이 욕도 한다. 그를 마구 욕한다. 버스가 많이 다니지만 사람들은 별로 안 다니는 그런 곳으로 가서 평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댄다. 그것도 안 되면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굴다리 밑으로 가서 어흥 어흥 하고 운다. 그러면 우울한 감정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우울할라 치면 내가 왜 우울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나 자신에게 분명히 설득시킨다. 왜냐하면 그냥 우울한 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산다. 마음은 몸 같다. 그 생리가 참으로 몸의 생리와 유사하다.
굳이 말하자면 마음은 간 같다고 할까? 간은 큰 병이 오기 전까지 티를 내지 않는다. 마음도 그렇다. 그러나 간이 티를 내면 고칠 방법이 없다고 한다. 마음도 그렇다. 몸이 아플 때 가장 좋은 건 속을 비우는 금식이다. 짐승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지킨다. 때문에 몸이 아플 땐 굶는 게 좋다. 마음이 아플 땐 아픔의 요소를 자꾸 들여놓으면 안 된다. 멀리 해야 한다. 누군가를 좋아했거나 사랑했어도 그 대상을 마음에서 멀리 두어야 한다. 미워해서도 사랑해서도 안 된다. 그게 어찌 가능하냐고? 죽을 만큼 아파봐라. 죽을 만큼 아프다 보면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인다.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 보았는가?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한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설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가? 그 순간 이성이, 사랑이, 낭만이 생각나던가? 죽을 만큼 아파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희미하게 자각하게 된다. 죽을 만큼 아파본 사람만이 그토록 맛나게 먹던 음식도 그토록 껌 씹듯 입에 달고 살던 담배와 술을 끊는다. 그리고 입이 싫어하는 음식도 먹고 몸을 움직인다. 당신이 그걸 못한다면 아프기만 했지 죽을 만큼 아파보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너무 억압하지 마라. 너무 착하게 굴지도 마라. 몸이 강한 것 같아도 실은 연약하듯 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마음을 돌보라. 남을 돌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보라. 마음이 몸 같으니 감정대로 살아도 괜찮아. 어느 날 문득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후회 없는 삶이란 보람된 삶이요. 타인을 위한 베품의 삶이겠지만 나 자신에게만 국한해 볼 때는 그저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살아보는 것이라는 다소 위험한 답이 나왔다. 한데 이게 말이 될까? 감정대로 산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누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마음의 중증의 병이 찾아오고 몸의 중증의 시민성 질환이 찾아오겠는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정이라는 것, 무언가를 느끼는 그 자체는 분명 죄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억압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것, 느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를 책망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자신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직면해 왔기에 어떤 감정을 느껴도 그 감정이 이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감정인지
혹은 체면이 깎이는 감정은 아닌지 자꾸 검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다. 유머를 해부하면 남는 게 없다. 유머는 그저 웃으면 그만이다. 웃으라고 한 말이니까. 유머를 듣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고 왜 저런 말을 할까 하고 되묻는다면 그 유머는 절대 유머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감정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을 긍정하고 수용하고 표현해 본다면 분명 그 사람은 행복감 혹은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억압하고 표현해봤자 뭐 하나 하고 자책한다면 그 감정은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사그라지고 말 것이다.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좌절과 너무 많은 거절 때문에 성취감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생각만 많고 우울하고 열등감이 많을 것이다. 정신분석학자 로널드 페어베어는 이런 말을 했다. 어린 시절 좋은 경험은 내면화되지 않지만 억압되고 좌절된 모든 경험은 내면화로 이어진다. 여기서 내면화란 어려운 말이 아니다. 그저 가랑비에 옷 젖듯 나를 키워주고 나와 함께 살아온 부모의 영향력을 흡수하여 자기 인격과 성격의 일부로 만든다는 말이다. 일단 사람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으로 움츠러들게 되어 있다. 반면 뭔가를 성취하면 감탄하거나 감정을 표출한다. 이처럼 감정은 표출됨으로써 스스로를 확인받는다. 감정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감정에 상처를 받으면 스스로 감정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감정 자체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다. 나이 들어갈수록 나를 인간 변상귀가 아닌 교수, 상담자, 작가로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느낀다. 다 맞는 호칭이지만 나는 나 자신을 그저 늘 나약한 인간 변상귀로 느끼며 살고 있다. 오늘도 어제도 많은 분들 앞에서 온몸으로 강의를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버스나 지하철 유리창에 얼비친 눈밑이 다크서클로 얼룩져 피곤에 찌들어 있는 나를 보면서 너 오늘도 버텼구나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한다. 요즘 감정을 억압하고 사는 까닭에 인간 아무개로 살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멍 때리기가 늘어나는 것 같다. 감정은 어디까지 표현해야 할까? 어느 만큼 억압하면 될까? 그렇게 표현하거나 억압하면 감정은 제 할 일을 다 한 것일까? 오늘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그분이 한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몇 년 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좋은데 늘 표정이 어둡고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들을 속 시원히 털어놓는 대신에 돌려 말하거나 뒷담화를 많이 한다면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참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 아니냐고 했단다. 같이 살아도 이런 한국 사람의 심리를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면서 선생님은 외국 분에게 이렇게 대답했단다. 한국 사람은 본래 그렇다고.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렇다고. 한데 그런 궁색한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도대체 그놈의 한을 언제까지 우려 먹어야 하는지, 감정을 극도로 억압해 만든 한이 한국인만의 특허인 양 말하는 게 정상인지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가사를 생각해보라.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서로서로 모르는 척 했더래요. 아니, 아는 척을 해야지 왜 모르는 척 해야 할까? 1970년대의 아이콘인 트윈 폴리오엘을 대표하는 노래 웨딩 케이크의 가사도 그렇다.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제 나는 가네.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미친 것이다. 사랑해도 힘든 게 결혼인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식은 왜 할까? 우리는 모두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다. 들장미 소녀 캔디의 노랫말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사실 늘 이 가사가 마음에 걸렸다. 어떻게 슬픔을 참은 아이가 웃으면서 들판을 달릴 수 있을까?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는 더 이해가 안 되었다.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이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거울 속에 나랑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일까? 후렴이 나온다.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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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야. 이 가사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미스테리였다. 그건 미친 증세다. 예의, 체면, 눈치, 어른, 신앙, 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은 듯이 살아온 감정. 그러나 아는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이 들어 한이 맺힌다는 사실을. 프로이트의 말처럼 마치 억압의 대가가 인간의 문명이듯 감정의 거세와 감정의 억압은 나중에 지독한 우울증과 소외감을 겪게 한다. 한마디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한데 그런 좌절과 거절이 많을수록 마음속의 공상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게 문제다. 비현실적인 공상만 증가하는 것이다. 온 국민이
우울증 환자 같다. 왜 그럴까? 가정이나 학교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이나 푸는 법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대상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격려받지 못했고 표현할 방법 역시 배운 적이 없다. 문득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 칼이나 가위로 고무줄을 끊어 여학생들의 원성을 듣는 것으로 관심을 드러내야 했던 정말 미숙하기 그지없는 방법이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다. 감정이 외친다. 꿈으로 외치고 몸의 증상으로 외치고 허무의 증상으로 외친다. 감정을 만나보라. 그리고 진정한 나가 되어보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감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사실은 용기 있는 자의 몫이다. 자기 감정에 대해 용기 있는 자 말이다. 그대는 그런 용기를 내본 적 있는가? 지금까지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책을 통해 우리 모두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